먹었어. 그러면 오늘 시집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잠깐의 설명만 좀 드리고 시작을 하죠. 요 앞에는 교통문화 이번 10집 내신 동인 시인들께서 모이셔서 계신 곳이고요. 저희 마산에 한 공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모여서 지금 다 저희 함께하고 계신 거죠. 사실 좀 먼 거리에서 함께 집담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네. 우선 저희 오늘 행사만 소개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기 띄어져 있는 것처럼 교통문화 동인 제10집 탑 시집담회의 자리고요. 오늘 저희가 시집담회라고 해서 작년에도 두 차례 진행을 했었고 올해 신년맞이 첫 시집담회 겸 출간기념 행사로는 또 처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갈무리 출판사하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집담회 자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집담회라는 형식을 띠기 위해서 최대한의 원형으로 이렇게 발표자분이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책상을 놔뒀지만 원형으로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저랑 눈 좀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이제 오늘 교통문화 동인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 이 탑에 대해서는 차후로 좀 넘기겠고요. 오늘 순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인들께서 모이셨으니까 이 시집이 나온 경과하고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인들께서 직접 시 낭송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민을 지나고 신년에 시와 함께 시작하는 2014년이 될 수 있게 굉장히 행사고요. 시 발표가 끝나고 시 낭송이 끝나고 나면 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시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뭐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져오셨는지도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뒤편에 이 시집뿐만 아니라 그간 나왔던 갈무리 마이너리티 시선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원 선생님. 예. 네. 그러면 교통문화 동인들의 말씀으로 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 동인에 대해서는 우리 회장님께서 일단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객도 동면의 이규석입니다. 먼저 저희들 이번에 객도 동인 10집 탑을 출간해 주신 출판사 갈무리 출판사 강의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객도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은 선생님들 저희 객도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생각하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희 객도 동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객도 동인은 6남 3女입니다. 꿈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객도 동인이 결성될 때는 동인 정부가 현장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다 부시는데 칼바람이 불고 명예퇴직 혹은 다른 일들로 해서 지금은 직업들이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진 만큼 또 문학적 시각, 어떤 깊이, 그다음에 다른 환경에 대한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저희 객도에 좀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저희 객도들이 차이든 우리 현실의 이런 무너진 백들 그런 백들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직업들이 다양하게 된 현재 상태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 먼저 객도 동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이 안 되신 분이 한 분 계시지만 오늘 자리 참석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명규 동인.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반갑습니다. 홍민정 반갑습니다. 대부분 동인이 있습니다. 허용 동인이 참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어린이 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동인들 직업들이 뭐 노동자도 있지만은 뭐 학원 강사, 뭐 프리랜서, 소사장, 뭐 식당업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주하는 지역이 마산 창원이 주고 그다음에 어령에도 계시고 거창에도 계시고 현재 분포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동의 소리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이 시집에 대해서도 말씀 준비하신 분이 따로 계신가요? 탑에 대해서. 아 예. 네. 그 탑은 저희들이 작년에 그 정기총회를 하면서 모여서 그 10집에 대한 그 탑을 그 기획하고 시집 발달에 대해서 문명규 도민이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영입니다. 자, 그럼 크게 해달라주세요. 좀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네, 그 타의 기획 배경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남 거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렉터를 진행할 때는 창원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몸을 다스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저희들이 서울에 가가지고 선생님들의 좋은 말씀하고 충고를 들으면서 면전에서 직접 뵙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이 조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여러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 저희 객도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유익한 말씀들을 아낌없이 들려주셔서 감사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의 기획 시점으로 되돌아간다면 작년 초가 됐습니다. 작년 초에는 그 분위기가 선거 결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주 더럽기 거지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뭐 진보 진영에서는 멘붕이라는 그런 단어도 유행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희 객도는 그러나 또 주변을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또 글을 쓰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시점을 점검해 볼 때 앞서서 김진숙 지도위원회 길고 긴 크레인 농성이 있었습니다. 그 가슴 저린 묘운이 가시기도 전에 현대사와 쌍용차의 철당 농성이 새 벽두까지 그 찬바람을 뚫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의 송전탑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탑이라는 주제가 자연스럽게 저희 마음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탑이 갖는 의미가 저희들은 노동자, 서민들의 절박한 내침의 장으로 대변되는 시대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저희들은 노력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올라갈 수도 없는 막다른 곳, 삶의 절박함을 보장하는 배수지, 이것은 결국 서로 간의 소통 부재로 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호의 외침을 이 시대 합의 상징으로 만들어내고자 저희들은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탑을 걸면서 기원을 하는 행위들을 하곤 합니다. 애초에 탑은 부처님의 자리를 모시는 묘지였습니다. 이번 기획에서 이 묘지라는 상징성도 역시 포함시키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궁의 명성, 밥의 외침, 이 자리가 바로 밥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즉각 명성은 저항의 행위입니다. 문학적 의미로서 이것을 갖고 오는 과정에 또한 기원의 뜻도 포함된다. 저항의 에너지가 하나씩 없이 소실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기원이나마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점에서 혹자는 나약하게 지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시적인 영혼을 염두에 두고 독자에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밀양의 송전탕 분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동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밀양문학회와 함께 송전탑 반대 시화전을 하고 지역신문에 릴레이 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탈핵 희망의 시라는 제목으로 동인들이 전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과 고민으로 합의라는 시집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시 낭송의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시집이 있으신 분들은 시집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잘 들리시는지 잘 헷갈리는데 신앙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준비되신 시인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그러면은 이쪽에 재선의 스님부터. 시 읽어주시기 전에 낭송해 주시는 분께서 잠깐 본인 소개 내지 말씀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합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있어. 우리 각시에 50쪽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선예입니다. 시를 쓰겠다는 동기는 밀양에 우리가 동인들이 갔었어요. 행사에 참여를 하러, 집회에 참여를 하러 가서 이거 그대로 그냥 어떻게 때문에 이 기획식이랑 굉장히 공간을 올리는 것 같았어요. 일단은 양송하겠습니다. 삼천일 세상에
밀양 송전탑 반대 촛불 집회 참여가 간다는 어느새 새벽 건세 108번째를 넘기고 있었다. 어르신들의 행보 상처일 영상 속 눈물이 어둠을 밝히는데 한 번에 떼어내지 못한 반창고처럼 뻔히 아픈 것을 알면서도 3,000일이나 견디어내고 있다니. 송전탑이라는 괴물로부터 고향 산천을 지켜내야 하는 위랑 어르신들, 위정자들이나 산전 것들이나 촛불을 밝히고 있는 우리들이나 여기 앉아보니 알겠다. 가장 높고 위대한 탑이 그들이라는 것을.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뭐다 처음이라는지. 네, 반갑습니다. 노은정입니다. 42페이지 무형탑 하겠습니다. 망치 소리 가슴을 때리고 날선 정끝이 파고들 때마다 조각난 몸에 화려한 문양을 새기던 부풀은 꿈의 날이 있었다. 내가 살고 내가 사는 인고의 그 외기를 번듯한 탁처럼 일으켜 세우다고 밤낮으로 공들이며 노동을 팔아 꿈을 사던 그 약속의 땅. 대만에 펄럭이는 깃발처럼 공장 굴뚝과 철탑 위에서 가장의 외침이 타들어간다. 기약 없는 화해, 파업 배상의 재간을 물고 죽음으로 갓을 치르고 마는 이 질기고 가혹한 싸움. 오로지 몸 하나에 의지하는 잔인한 노동자에게 사랑도 눈물도 말려버리고 마는 이정한 집의 뺨끝을 가해줄 그들이 없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대천입니다. 저는 생태운동가이기도 한데요. 생태적인 위기, 생명의 총체적인 위기와 현재의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 타고의 현상, 같은 문제로 보면서 시선을 잡아봤었습니다. 45페이지 구조의 탑 하겠습니다. 구조의 탑, 박격선. 끝이 보이지 않아 올랐습니다. 소나무를 타고 오르는 산둥이처럼 단지 우리도 같이 햇살의 세례 나누고 싶다는 나 여기 있다는 발돋움, 그 끝에 가닥지 위에 탑이 되었습니다. 기원의 탑이 아니라 구조의 탑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 숨 쉴 수가 없어. 더 높이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넘본다고 손가락질 끝에 해는 더욱 붉고 높습니다. 슈퍼가 그 아래 또 아래 아득한 저 아래 단지 같이 숨 좀 쉬자고 철탑 끝으로 오른 얼의 유명 붉은 깃발 펄럭이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허성입니다. 저는 제 시가 아니고요. 우리 공인지에 다시 참여를 해주신 밀양에서 지금 이제 계시는 이영인 시인의 시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한 김정혜를 석방하라.
김동인 8월 26일 새벽 어린 것들 보는 앞에 담아간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 마을 김정혜를 석방하라. 건강한 먹거리 키워 도시 사람들에게 공급하겠다며 번듯한 직장 듣고 기농해 밤낮 없이 유기농에 힘썼던 그에게 송전탑은 날벼락이 했다. 765kV 송전탑 싸움 마을의 대책위원장 이름을 단 것은 정당한 이유로 그동 불편한 어른들 심부름을 위해서였다. 이제 김정혜는 석방하라. 7, 80 노인들 생전에 터전을 나서간 건 그가 아니다. 눈 있으면 밀양 시내를 돌아보라. 765kV 송전탑 만대만이 영사가 아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자. 기업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아름다운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765kV 송전탑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루속히 살기 좋은 밀양으로 돌아가자. 밀양 상공에서 농공단지 협의회, 생활 지도자 협의회, 무슨 추진 협의회, 무슨 운동 협의회가 큰 길에 블랙카드 법회를 했다. 보아라, 답이 나왔다. 그들은 진정 아름다운 양보를 할 사람들이다. 76만 5천 볼트 송전탑 상공에서 농공단지 위를 지나게 하라. 무슨 협의회, 골목과 정원을 지나 옥상으로 넘어가게 하라. 그 숱한 단체의 회원들이 끈모아 길을 내어줄 것이다. 그들은 양보를 알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게다가 밀양시가 그들을 적극 지원하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철다발에 논밭을 사서 농사짓게 하라. 그들은 현실적 대안으로 땅을 사서 전자파를 이겨내며 일만 하지 결코 공사 방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밀양 송전탑 끝났다. 이제 김정혜는 석방하라. 동화전 마을로 돌아가 아내와 어린 것 함께 논밭으로 다시 나가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저는 그 49쪽에 활용산 돌탑길에서를 하겠습니다. 활용산 돌탑길에서 활용산 돌탑길 지날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 견고하고 멋있게 쌓은 탑 곁에 하나, 둘, 엉성하게 쌓이는 돌들. 오르내리는 사람들 틈에 나도 돌 하나 올리며 도로의 공기를 느껴본다. 실루에서 벗어나온 가장의 돌, 안정된 직장을 바라는 비정규직의 돌, 아픈 몸 바로 세우고 군 희망의 돌, 원한 돌, 둥근 돌, 서로 손을 잡고 언제쯤 단단한 탑으로 설 수 있을까? 이상입니다. 예. 혹시 또 있으신가요? 읽으실? 나는 이유가 없어. 아, 네, 다 끝나신 건가요? 예, 이제 여기 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시차가 있는 것 같지만 양해해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그 신앙송에 이어서 이제 시평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소개만 좀 드리고 발표자분의 소개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왼쪽에 계신 분은 그 윤태현 선생님이시고요. 네, 문학평론가시고 우애의 미디어올로지라는 책의 저자이십니다. 박수는 다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성혁 선생님이시고 역시 문학평론가시고요. 예, 미래의 시를 향하여라는 책의 지인이십니다. 제 말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말씀드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안 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이제 아, 네. 우리 아마 인사하실 때 여기를 의식하고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앉아 계신 분은 그 표광소 시인이시고요. 네, 현재 지금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시읽기 모임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돌려드려야겠죠? 계신 세 분은 그 김종린 선생님이시고요. 현재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세미나 회원으로 계십니다. 네, 기타 여러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 오치올스 선생님이시고 시인이시고, 예, 그 다지원에서 시 작곡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시로 읽는 니체의 지인이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계신 조희저 시인 계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앉아있는 순서가 바로 오늘 발표 순서니까, 네, 제가 따로 기획 안 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임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갑자기 막 울렁증이 몰려오려고 그러는데요. 웹캠으로 이렇게 서평에 지내본 건 저는 처음입니다. 탑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뒤에 이제 그 자신의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셨던 글 중에 표성배 선생님의 시도 삶도 좀 헐렁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이제 상가집에서 이제 재밌는 시 좀 쓰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될까? 요즘 같은 시대에 재밌게 해도 되나? 웃어도 되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일단 제가 이 탑이라는 시를 처음 받아가지고 읽어야지 시작할 때 과연 이 시집 안에서 내가 웃을 수 있는 지점들이 몇 군데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웃어도 되나? 제가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약간 중독인데 심지어 페이스북 프로필에서도 제가 웃고 있는 사진을 보는데 개면 적어가지고요. 지금 시국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쳐웃어도 되나? 해가지고 딱 뭐 이렇게 그 깃발로 바꾸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꾸기 굉장히 막 뭔가 마음이 미안하고 막 그런 시점이에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시대에 내가 웃어도 되나, 이 시집에서 내가 웃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과연 괜찮은 일인가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게 제가 이번에 이 탑이라는 시집을 읽으면서 이제 좀 포인트를 가지고 좀 읽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커트 보네것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독일군 포로로 잡혀가지고 드레스덴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드레스덴 지하에 있는 그 감옥에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 연합국이 폭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레스덴 전체가 완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완전히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폭격에 버금갈 만한 아주 대대적인 그 폭격이고, 만약에 독일이나 일본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 사건 히로시마 원폭 사건만큼 아마 끔찍한 그 공중폭격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커트 버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농담을 하더라.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웃진 않지만 다 같이 이렇게 씩하고 웃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줬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이트도 한번 읽어봤어요. 느닷없이 또 프로이트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유모는 두려움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이라서 그러니까 웃음은 되게 안도를 갈구하는 어떤 그 영혼의 산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실체를 딱 마주하는, 이렇게 막 안 봐야지, 생각 안 해야지 하는 것보단 그냥 멀뚱히 바라보고 아이고 이게 뭔가 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그 힘, 그리고 그 힘을 이렇게 듣고 느끼고 함께 그 두려운 걸 맞설 수 있는 어떤 그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저는 굉장히 되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2014년 올해 한 해 아마 굉장히 만만치 않은 한 해를 살게 될 텐데, 그 시간을 어떤 힘을 가지고 버텨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웃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이월춘 시인의 이 탑부터 먼저 이렇게 좀 봤는데요. 저는 이 시인은 이렇게 뭔가 신앙송하듯이 이렇게 멋있게 좌우지간 높은 것들이 문제야 뭐 이렇게 읽는 것보단 되게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사투리로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좌우지간 높은 것들이 문제야 뭐 이러면서
여기서 웃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되게 약간 이렇게 빈정빈정하시면서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이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 지역 전체가 진짜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 이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도 소위 불언 완이이소 냉소 띤 웃음과 웃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 웃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런 순간들 저희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이게 약간 요즘 말로 완소였습니다. 이 순간. 또 이 장유리 시인의 밀양도 처음에 조금 저는 이렇게 푹 하고 웃게 된 게요. 그 투쟁의 와중에 그 옛날 영감이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 자기 옷고름을 풀었는데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밀치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막 그 실갱이를 벌이던 순간을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이 지점도 저는 이렇게 되게 웃으면서도 그 힘든 순간에 사람들이 그래도 약간 좀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지 할 때 떠올릴 때 뭘 생각하게 만드는 건가? 잠깐 웃게 만드는 그 삶의 순간들을 또 어떤 순간에 떠올리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제일 앞권은 역시 이응희 시인의 아까 그 신앙송 해주셨는데 이응희 시인의 밀양 송정탑 반대한 김정애를 석방하라. 저 제목만 보고 이게 거의 무슨 상명서처럼 나올 줄 알았는데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 되게 웃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밀양 시내에 이렇게 내려가면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 기업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아름다운 양보를 부탁합니다. 그럼 밑에 그 무슨 추진협의회, 농공단지 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정말 그 대단한 유머가 나오는데요. 보아라 탑 나왔다. 걔네 집 앞으로 그러면 철탑 세워라. 문제 해결됐네. 잡아가 김정일도 석방해.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지으라 그래. 뭐가 그렇게 어려워. 저는 정말 이 순간이 되게 저에게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집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이 시대에 웃어도 될까? 그리고 이 시집을 읽으면서 웃을 수 있는 시점이 하나라도 있을까? 했는데 박장대소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순간들을 마련해 주신 이 시인께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상의 시인의 엘리베이터 같은 시는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밀양 송정탑 문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메갈로폴리스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짝패가 사실상 원전이고 그 원전에서 쏘아내는 대전력을 이제 송실하기 위해서 그 밀양 송정탑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다 이 삶의 어떤 연결망 안에서 문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안에서의 엘리베이터 이 장면이 저는 아주 그 동떨어져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보면 같이 가요 하고 이렇게 어떤 여자가 따라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마지막쯤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좀 있다가 구급차가 이렇게 물어제끼는 소리가 들리고 내가 죽으러 간 거죠. 방금 봤던 사람이고 막 헐레벌떡 막 무슨 일이 급하게 있었던 사람처럼 엘리베이터에 뛰어 올라가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급하게 그냥 자기 숨을 끝장을 내버리는 순간. 저는 정말 이런 시를 보면서는 웃을 수가 없고 내가 아까 웃었던 그 순간이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가? 내가 웃어도 되나? 이 시국에 내가 쳐웃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긴장감 속에서 결국엔 2014년 한 해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웃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시국에 쳐웃어도 되나? 라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보내게 될 2014년. 예,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많이 할애되어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예,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 뒤에서 더 발언할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또 웃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작년에 제일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지슬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사실 지슬도 전체 상황이 되게 처참한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은 계속 피식피식 웃게 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와 유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이상현 선생님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평론을 쓰고 있는 이성혁이라고 합니다. 아마 후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참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까 좀 싸울 걸 뭐 이런 좀 후회가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임태훈 선생님께서 또 이제 뒤에 산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나도 산문으로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재밌게 읽은 산문은 문영규 시인의
시와 시인 그리고 진정성에 대하여라는 산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수기라는 시를 어떻게 썼나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정수기가 실제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실제 인물이 아니고 정수기와 이제 그 의미 같다라는 데서 착안하셔서 정수기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시가 재밌다라고 생각이 든 것은 시라는 게 또 무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건 분명히 그냥 실제 있었던 일을 복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뭐 현실과 무관한 세계를 그리는 건 아니겠죠. 근데 현실 속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허구의 세계를 또 구성하고, 이 허구의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생각과 함께 지금 이 10집 제목이 이제 탑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태까지 동인집이, 빅토문학 동인집이 아마 현실에 대한 어떤 개입, 정세, 현실 정세에 대한 개입 으로서의 동인집을 이렇게 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 탑이라는 이 시집도 지금 현실 정세에 대한 어떤 문학적 개입을 시도하는 시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시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허구를 통해서 이 현실에 개입한다는 어떤 그런 어떤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학의 힘, 독특한 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아까 임태훈 평론가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견디면서 돌파해 나갈 것인가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문학의 어떤 넉넉함, 허구, 아까 얘기한 유머, 이걸 통해서 괜히 병들지 말고, 석병들지 말고, 더 이렇게 넓은 시야에서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시가 많이 필요하다, 더 문학이 더 필요하다, 이 시대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집이요. 그리고 이 탑이라는 시집이 딱 봤을 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탑이 진짜 상징이야,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진숙 님께서 이제 골리앗 타워 크레인에서 농성한 것도 있고, 그 다음 이후에도 계속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탑에서 이렇게 아주 위태롭게 생명을 그냥 건 거죠. 위태로운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농성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시대적 상징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탑이라는 게 옛날에 바벨탑 이야기도 있지만 굉장히 어떤 탐욕의 상징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상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상징이면서도 이 자본주의 아래에서 이 거대한 탑은 세워지는데 그 밑에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리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그냥 으깨지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 거대한 상징인 탑 위에서 생명을 걸고 저항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탑의 이중성을 또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어떤 뭐랄까, 거대한 어떤 문명의 상징이면서도 또한 저항의 상징인,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재미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어떤 거대한 건물 또는 어떤 송정탑과 같은, 어떻게 보면 삶을 파괴하면서 원자력에서 나온 전기를 송전하는 그런 탑에 대항하는 탑으로서 돌탑을 이렇게 내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하고 좀만
물론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돌탑이지만 이게 마음으로 쌓는 탑이 또 돌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쌓는 탑을 통해서 저 거대한 어떤 괴물 같은 그런 탑과 이렇게 대항을 하는,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항의 어떤 바탕 이런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인상 깊게 읽은 시집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10분 하지 않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집에서 바라고 있는 탑에 대한 형상에 대해서 거대한 탑 그리고 마음의 돌탑이라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미리 10분 이런 제안을 좀 드렸더니 제 눈치를 보시는데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은 제가 그냥 주어드린 시간이고요.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을 좀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앵글을 조정하면서 표광서 시인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중성 정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시 읽기 모임을 진행했어요. 한 7개월 정도 진행했고요. 10분 정도가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고정적으로 오신 분이 한 5분 정도, 6분 정도 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300편 정도 읽은 것 같아요. 7개월 정도 300편 정도를 읽고 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겨울이 와서 12월 때 너무 춥더라고요. 7시 반에 모여서 했는데 이 추운 날 시를 읽으라고 이렇게 오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어떻게 나가다고 그 추운 날 밤중에. 그래서 야 우리 쉬자. 그래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좀 봄이 오면 이제 다시 모이기로 하고요. 다시 모일지 안 모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쉬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했냐면 시가 그 추위를 읽어가면서 와서 해야 될 만큼의 심각한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쉬자, 편하게 하자 했는데요. 그래서 읽었던 시들을 쭉 보니까 중복된 시도 많았고 같은 작품도 많이 읽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문학을 하겠다는 분들을 모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시를 읽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일단 휴가를 해놓고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되게 이제 유명한 분들 시를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읽힌 분이 정일동 선생님 시가 제일 많이 읽혔고요. 네루다 시, 그다음에 그리고 랭보 뭐 이런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이름만 알면 다 아시는 분들 그런 시를 좀 읽었고요. 읽으면서 이제 주로 했던 얘기가 사랑 얘기, 뭐 행복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시는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새삼 느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연말에 시 읽기 모임 쉰다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별무리 집판사에서 시 집담이 한다고. 그러니까 전화가 왔길래 이거 시 읽기 모임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전화가 뜨끔했는데 집담이 한다고 하길래 그거 해야죠 하고 이제 대답했는데 막상 작품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제가 읽어보면 했던 작품하고는 전혀 다른 작품들이더라고요. 물론 짐작은 했지만 저희는 그냥 앉아서 시 이렇게 아주 가벼운 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오신 분들 구성하신 분들이 따뜻하게 한데 전혀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시들이어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문자는 보냈지만 안 오실 거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어젯밤에 제가 아주 뭘 할까 생각하다가 간단히 써왔으니까요. 읽겠습니다. 그냥 쭉 읽겠습니다. 북극성처럼 길잡이는 되지 못해도 어두운 하늘을 밝히고 있는 저 많고 많은 별들, 화려하진 않아도 모래알같이 작아서 모여서 빛을 이루는 이름 모를 별들이 있어 밤하늘이 저리도 아름다운 것처럼 북극성처럼 빛나지 않아도 저마다의 색깔로 피고 지는 꽃들 마냥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소리 소문도 없이 저리도 지키는 묵묵히 홀로 반짝이는 사람들,
이 시는 그 객토문학동인 제9집 소에 나오는 이규석 시인의 작품 무명시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이제 그 두 번째 이 집담에 왔다가 받은 시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집을 보다가 이제 기억이 남아서 이게 가져왔는데요. 이 시에 보면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소유소문도 없이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라고 이렇게 고민해봤는데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냥 읽겠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권력자의 발언을 듣고 박수를 열렬하고 힘차게 치지 않고 설렁설렁 쳤다는 것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죄의 한 항목으로 명시될 수 있는 사회는 분명히 아름다운 사회는 아닐 것이다. 설령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1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하고 4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회도 아름다운 사회는 세상은 결코 아닐 것이다. 지난 2013년 마지막 날 밤에 저는 그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모처럼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극장에서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관람했는데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다는 그 죄를 고문으로 조작해서 감옥에 가두는 사회 역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변호인이 그 고문을 사용한 경찰에게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가는 국민입니다 라고 그 말하는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국가는 국민이지요. 아름다운 세상은 아름다운 국가라고 할 수 있고, 아름다운 국가는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름답다고 규정하려면 사계절이 또렷하다거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행복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국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행복할까요? 객토문학 제10집 탑에 등장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시집 33쪽에 있는데요. 배재훈 시인의 시 탑 무너지다에 등장하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설 곳이 없는 아버지는 지금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석규 시인의 시 파리 목숨에 나오는 하루살이 같은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지금 행복하지 못합니다. 문영규 시인의 탑들 이야기에서 만나는 이도 죽으나 추운 날씨에 탑 위로 자꾸 올라가는 사람들 역시 행복하지 못합니다. 노영규 시인의 무영탑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탑들에 등장한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불행한 사람들 얘기만 다 이제 써놓으셨구나 이제 생각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이규석 시인님의 그 무명시라는 시를 보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소리 소문도 없이 제자리 지키는 묵묵히 홀로 반짝이는 사람들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무명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이제 생각해 봤는데, 그 사람들은 비록 지금 행복하지 못해도 미래에는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 소리도 없이 소문도 그 제자리를 지키는 묵묵히 헌신하는 변화와 혁명의 주체일 것입니다라고 써보았습니다. 이게 되게 많은데 써놓은 게 다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쭉 그 작품 잘 읽었고요. 제가 이제 소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7개월 동안 300편의 시를 읽으면서 사실 노동시라든가 민중시라고 규정된 것들은 한 편도 읽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를 읽지 않아도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즐겁게 이렇게 시를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받아보면서 이제 이 시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노동시라고 하는 시가 어떤 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썼습니다. 예. 그 프랑스 혁명이 1789년과 1830년 그리고 1848년에 일어났는데 그 혁명 직후에 그 화가 들라크루아인가요? 그 사람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을 그렸죠. 근데 그 작품을 만들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지는 못했더라도 조국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렵니다라고 그 다짐하는 편지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글 한번 읽어봤고요. 밀레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화가인데 그 사람이 그림 보면은 이제 농민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직전까지는 실제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다고요. 그림 속에서 그 일하는 사람 등장하지 않고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뭐 귀족들 얘기라든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화의 한 장면 또는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그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했었는데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848년 2월 혁명을 겪은 다음에 농촌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서양 미술사의 최초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됐다는 그 설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정말로 그런가 싶어서 그림 작품을 쫙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그 작품들이 다 그 일하는 사람 전혀 상관없는 작품들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왔죠. 조동식은 어떤 시? 그래서 7개월 동안 시일기 모임하면서 어느 그 누구도 노동시 한 편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를 되게 좋아해서 정말 그 밤 시간에 와서 모여서 이렇게 시를 읽으면서 자기 고민 얘기하고 자기 살아가는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노동시 아무도 안 읽어주는 노동시를 계속 써야 하나? 하는 생각도 이제 사실 들죠. 저도 이제 노동시를 쓰면서 등단을 했는데 계속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시를 봤는데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좀 잘 읽었고요. 그래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한마디 좀 써봤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있는데 밀레가 그 키즈라는 사람이라는 그림 혹시 다 아실 텐데 그 그림을 아주 명작이거든요. 잘 하신 거를 했는데 그 당시는 살롱에서 그 작품을 그러니까 그림을 발표하면 그 살롱에서 전시를 했는데 심사를 해서 이렇게 거기다 전시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다 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탈락시켰어요. 탈락시켰고 그래서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림을 팔아야 되는데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 내려가서 이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최근에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뭐냐면 문인도 실태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문인들이 진짜 뭘 먹고 사느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느라고 작가회의에서 처음에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지를 쫙 뿌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사를 받아봤더니 문인 전업작가라고 이렇게 답한 분들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에서 원고를 써서 수입 들어오는 것이 30만 원이라고 이제 한정을 해서 3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99% 이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 글을 써서 생계가 유지 안 되는 거잖아요. 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러고도 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업 뭔가를 활동을 해서 거기서 생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절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밀레 얘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도 사실은 그림은 좋았지만 아무도 안 써줬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명작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제 생각했고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 87년 6월 항쟁과 그때 노동자 대투쟁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노동자들도 이제 이렇게 글을 쓰면서 노동락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났지만 90년 소련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초토화 되기도 했고 그런데 이 개통문학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그 90년대 그 당시에 만들어져서 지금 20년이 지났더라고요. 따지고 20년이 지나면서 시집을 10권을, 그러니까 동인지를 10권 내고 또 그 뒤에 10권 문집 낸 게 있었고 개인 시집도 10권이 넘는 것 같다고 보니까 그래서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딴 얘기 했나요?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분들이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아까 표성배 시인인가요? 재미있는 시를 쓰겠다 했는데 아무튼 재미있는 시를 쓰든지 어쨌든 웃기는 시를 쓰든지 자본의 세상에서 자본이 사주지 않는 시죠. 사주지 않는 시고 자본도 절대 좋아하지 않을 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으면 재밌어 하는 그런 시를 쓰는 것이 이제 이렇게 시일 텐데 덕담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시인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배웠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지 좀 의심되긴 하지만 밀레가 정말로 자기 아무도 민중을 위해서 그리지 않을 때 혼자 민중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명작을 만들고 지금에 와서는 그 이상의 좋은 작품이 지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봤는데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게 널리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들을 노동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시 읽기 모임 할 때도 좀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시도 좀 써서 좋겠다. 네, 덕담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베토문학 동인들은 90년에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올해가 24주년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혹시 베토문학 분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중간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정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소개받은 김종민인데요. 이제 여기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 세미나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 안 들립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들리세요? 네, 좀만 크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크게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소위 자본주의라고 하는 물질주의 시대잖아요, 세계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주는 각박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차피 나라는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에 동떨어질 수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반영되고 투사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시대적 어떤 각박함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너무 각박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시 읽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인터넷으로 막 검색하다가 시 읽기 모임을 추적해서 검색돼서 걸린 게 좀 전에 표광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경영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나중에 이제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시가 주는 어떤 유익함이라든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갈등이나 절망이나 또는 때로는 기쁨, 희망, 에로스 같은 것들을 그러한 욕망이나 그런 감성, 감정, 혹자는 정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 언어로 이 글로 표현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표상 재현에 내서 거기에서 느끼는 구멍들은 송송 나 있지만 그 느낌을 좀 나도 한번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 읽기를 해야겠다. 사실 읽기지만 시인들이 쓰는 시를 내가 다시 쓰는 거죠. 이해라는 것은 사실 부패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보면 제2의 시 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품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에 관심을 이제 갖게 됐고요. 이제 오늘 우연찮게 제가 이제 갈무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에 전화 주신 분이 정현 씨가 탑에 대한 시집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요. 탑이요? 무슨 탑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탑하면 상징적이잖아요. 상당히 탑이라는 단어 하나를 낱말 하나 들었을 때는 그래서 제 속으로 이제 묘연해지면서도 들었던 두 가지 반상은 하나는 그런 거였죠. 이제 갈무리 출판사니까 아마도 사회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의 시집일 테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뭐 기름연자나 한진중공업에서 높이 올렸던 크레인 그 탑이 겠다. 내지는 뭐 현대자동 아니죠 쌍용자동차나 또 그 용산 뭐 구위의 옥상에 그런 탑이겠거니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하다가 또 한편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우리 문화적으로 탑이라는 것을 할 때는 사실 공중탑이 무너지라 해서 그 공중탑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희망을 그 희망의 돌을 하나하나 올리는 그런 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집을 받아보고 보니까 이 탑이라는 시집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이제 앞서 선생님들은 그 앞서 얘기한 것들을 이제 주로 얘기하셨다라고 하면 사실 후자인 어떤 내용들도 이 시집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젯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사실 시라는 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읽어야 될 제맛인데 제가 급하게 읽으면서 쓰면서 해가지고 써내려갔던 것들 그러니까 2쪽 3쪽밖에 안 되니까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를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탑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삶의 본능과 어떤 죽음의 본능 사이에서 어떤 정형이 있는 게 아니라 비정형적인 어떤 상징물임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양가적인 어떤 욕망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사실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이 탑의 공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앞서서 얘기한 제 말씀과 같이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시읽기는 그랬는데 그것은 보면은 왜냐하면 이 시들에는 그 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이해 그 존재를 둘러싼 현실, 즉 사회라고 하는 어떤 타자, 그 관계 속에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 시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그 일례로 보면은 그 박구경 시인과 김영곤 시인의 그 탑이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뭐 한 번쯤은 읽었음직한 그 꽃들에게 희망을 주지 그런 꽃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어떤 애벌레들이 기어오르는 그런 기둥과도 같았고요. 그 탑이 이 시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어떤 내적인 변화 없이는 어떤 실제 세계를 품을 수 없는 충족시킬 수 없는 어떤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찬 탑의 모습도 보여줬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예를 이제 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13쪽에 제가 써왔습니다. 그 타이틀을 쳐서 써왔으니까 시집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는 걸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닮은 그 욕망이라는 것들을 표현한 시를 보면은 박구경의 암흑가의 아파트 보시면 25년 전엔 5층 아파트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고 10년 전엔 15층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 지금은 28층이다. 호롱불처럼 전기가 훅 꺼져서 그냥 걸어 올라갔다. 살아있는 것은 그 이상을 오르지 않는다. 플라타너스 미루나무 마구 자라는 것 같은 칡넝풀도 콩나물도 또 그 14쪽의 김영곤 시인의 그 탑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 죽음 냄새가 나는데요. 14쪽을 보시면 꼭대기는 높고 좁다. 바닥은 차갑지만 넓다. 이 둘을 이어준 기중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자 신음소리,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허공으로 메아리 진다. 기단이 추돌 같은 밑에 있는 걸 말하더라고요. 기단은 이를 악물고 무게를 견뎌보려 하지만 그때마다 검은 구름이 검 버섯을 심어놓고 저승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피아는 가까운 맨 바닥인데 19쪽 양곡 탑에서도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에서 이제 시의 주인공들, 시적 화자, 뭐 주체들이 이 죽음의 욕망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한 가지 모양만 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시면 14쪽의 김영곤의 탑 지금 보신 내용을 보면
하늘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그 시간, 기머거리 딴청들 강 건너 불구경을 즐기고 있다. 썩어가는 기둥뿌리에 방부제를 뿌려대면서 이렇게 불구경하는 듯이 보는 사람도 있고 보는 화자, 보는 시적 주체도 있고 기머리가 된 사람, 기머거리죠. 기머거리가 된 사람 또 아예 앞장서서 나서서 찬성하면서 그 썩어가는 기둥뿌리에 방부제 뿌려대는 사람들 그리고 2월춘에 그 탑을 보면은 좌우지가 높은 것들이 문제야 라고 노골적으로 문제시하는 그런 주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면 그 지금 시인분들께서 오신 지금 같이 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데 희망의 제가 아까 말했듯이 희망의 그 노래를 하는 그 에로스적 사랑의 노래를 하는 그런 대목을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내용이 좀 많은데 제가 이제 중간을 생략하고 그러면 희망을 얘기하는 시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49쪽에 보시면은 이